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막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혼조세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네. 자, 지난 주말 우리 증시도 장 막판에 스퍼트를 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장 오후 들어서 특히 이제 마감을 앞두고 모든 3대 지수 특히 튀어 올랐고 다우는 또 근래 들어 보기 드문 급등세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애초 한 2% 가까운 약세였습니다만 그 낙폭을 거의 다 줄이면서 약보합에서 마감했는데 아무래도 5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작용한 것 같은데요. 6월 들어서도 그 마지막에 그 스퍼트를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3대 지수 하락이었습니다만 또 특히 빅테크 지수들이 다소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느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오늘부터 해서 ISM 제조업 지수나 주말에는 또 고용 지표 등 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지표들은 계속해서 대기 중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6월이 어떻게 될지 그러게요. 상당히 좀 궁금증을 남기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네, 지금 사실 5월까지 국내 증시 좀 전반적으로 힘이 약해진 모습이고 네. 박스권에서 자리를 지켰던 코스피가 또 한 주 사이에는 2% 가까이 밀리면서 결국 한 달 전 수준까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매도의 2,600선도 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6월 오늘 첫 거래를 앞두고 있죠.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땅에도 이른바 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서울 땅이라도 급지에 따라 개발 계획도 또 향후 미래 집값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가 도시 정비에 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급지에 따라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로 내 집 마련한다면 어느 지역을 노려봐야 할지 상급지 경매 전략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시장은 지표의 양면성에 집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건 좋지만 소비가 줄어드는 게 경제에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데요. 새로운 달 시장의 변화된 분위기 살펴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 각각 0.80%,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 0.80%, 다우지수는 1.51%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나스닥은 장 마감 직전 하락폭을 전부 되돌리면서 그나마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막판 20분에 올라온 흐름, 월말 효과와 더불어서 주식 주간 옵션 마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다우지수는 1일 기준으로 올해 최대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한 달간 성적 보시면 S&P 500 지수가 4.8%,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6.88%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월간 기록 세우기도 했습니다. 5월 달 혹여나 시장을 떠나 계셨던 분들은 가슴이 많이 쓰라릴 정도로 성적이 좋은 달이었는데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11%, 애플도 0.50% 상승한 반면에 엔비디아의 경우 0.78%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상승 전환에는 실패한 모습이었고요. 알파벳이 0.23% 상승, 아마존은 1.6%대 하락했습니다. 다른 AI 관련 종목들도 성적이 좀 저조했는데요. 특히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AI 서버 영업이익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소식에 PC 제조업체 델은 약 18%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0.05% 하락했고 또 일라이릴리는 반대로 0.65% 올랐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0.40%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주요 포인트 역시나 4월 PC 물가 지수였습니다. 미국의 4월 PC 가격 지수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2.7% 올랐습니다. 직전월 수치와 같고 시장 예상치와도 부합한 결과인데요. 또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대비로는 보시는 것처럼 2.8% 올랐습니다. 참고로 근원 PC 가격 지수 월간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다리던 지표를 확인하고 시장은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 54% 정도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다만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소비 지출 부분입니다. 4월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친 점인데요. 물가 0.3%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는 마이너스 0.1% 수준입니다. 소비 감소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소비자 지출과 경제가 너무 빨리 둔화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 기업 이익과 주가가 훨씬 더 빨리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온 뒤 골드만삭스는 2분기 GDP 추정치를 3.2%에서 2.8%로, 애틀랜타 연은 GDP 나우에서도 3.5%에서 2.7%로, 또 보시는 것처럼 나우캐스트, 뉴욕 연은의 나우캐스트 추정치도 2%대에서 1.76%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앞서 1분기 GDP 보고서에서도 GDP 성장률이 이전 1.6%에서 1.3%로 하향 조정된 바 있었죠.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연준의 단기 전망은 관망세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연준 위원들이 최근 잇따라 긴축 유지를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아직 변동성이 남아 있는데요. 이어서 보합세 보이던 미 국채 수익률 PC 데이터 발표 직후에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10년물은 4.5%대에 2년물은 4.8%대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내렸습니다. WTI 배럴당 76달러 선에 브렌트유도 배럴당 81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최근 수요 부진 우려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유가입니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가 2025년 말까지 모든 석유 생산량 제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만큼 앞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고용지표 발표 대기하고 있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이 인건비와 유류비였습니다. 이어서 이 고용 증가세까지 둔화가 되는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외에 고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AI 관련주들의 향방도 함께 보시면서 6월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 레이스에서 무섭게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인 블랙웰이 출시도 되기 전부터 주말 사이 차세대 AI GPU 루빈을 최초 공개했는데요. 내후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구체적인 사양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6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HBM4가 채택될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만약 설명대로라면 업계 최초가 될 텐데 또 일각에서는 대만 TSMC의 3나노 공정 제품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는 앞서 매년 신제품을 내놓겠다 선언했는데 착실히 로드맵을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최신 모델인 블랙웰도 당초 예상했던 내년보다 한 템포 빠르게 이미 생산에 돌입했고 올해 2분기 내에 배송을 시작해 4분기면 완제품이 데이터 센터 형태로 고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만간 자체 CPU 베라도 출시할 예정이고 2027년에는 루빈 울트라 GPU를 선보일 계획인데 경쟁사들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리는 매서운 페이스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상장에 나섭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증권 신고서를 보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JP모건 등이 주관사를 맡았고요. 발행 규모와 공모가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기업 가치가 최대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상장으로 최대 5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업계는 상장까지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본사이자 북미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 150개국에 약 1억 7천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K문화 선봉대 한 축입니다. 웹툰 창작자만 2,400만 명에 달하고 지난해 매출도 1조 7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김중구 네이버 웹툰 대표는 지난 20년간 노력의 결실이자 새 시작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우리 기업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대한항공이 이르면 다음 달 중 보잉의 항공기 구매를 위한 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규모는 30대 수준이고 주문 기종으로는 787 드림라이너가 유력한데 조한태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말 열리는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관련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보잉은 잇단 기체 결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매가 유력한 787 드림라이너는 동체 부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비행 중 분리될 수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를 의식한 듯 조 회장은 보잉은 강한 회사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겨낼 것이고 그들을 믿는다고 보잉 측의 신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노후 기종 교체에 나서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대비한 수순이라고 짚었고요. 조 회장은 10월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간 인공지능 레이스에서 뒤처졌다 평가를 받아온 애플이 오픈 AI라는 페이스메이커를 얻었습니다. 양사는 생성형 AI 관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차기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8부터 오픈 AI의 AI 챗봇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음 주 열리는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차세대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애플은 이 밖에도 구글 역시 옵션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방안도 추진 중이고요.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 구축에도 착실히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동맹으로 인공지능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든든한 아군을 얻은 애플은 다음 주 WWDC를 시작으로 본격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오픈 AI에 우리 돈 18조 원을 쏟아부은 마이크로소프트, 긴밀한 파트너십 고리가 약해지진 않을까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오픈 AI 수장 샘 올트먼은 이번 계약으로 영향력을 한층 더 키우면서 회사 지배 구조를 바꿔 일반 기업과 같이 영리 회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다양한 정책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청사진인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11차 전기보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계획을 담았는데요. 이번 전기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정부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3기를 준공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도 1기를 설치해 2035년 운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다시 나온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가동 원전 수가 현재 26기에서 2038년에는 총 30기가 됩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도 크게 풍력과 태양광 위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보는 태양광 및 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해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2038년에는 무탄소 에너지 비중이 7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소식들의 원자력 관련주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5.22% 올랐고 BHI도 4.73% 상승했습니다. 이외 SNW가 2.08% 올랐고요. 국내 유일 원전 주기기 제작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가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우주항공청 개청 후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 산업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우주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전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 행사에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32년에는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우주 관련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는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우주 관련 예산을 조 단위로 늘리겠다고 밝히자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파이버프로는 15% 가까이 올랐고 한양 ENG는 3%대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제노코와 대한항공이 2%대, 한화가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면 등 K푸드에 중국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중국 정부와 식품기준 전문가 협의회 개최를 통해 매년 수출이 증가하는 라면 업계 애로사항인 중국 면류의 수분 함량 및 미생물 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에는 겉면에 대한 식품 기준만 있어 국내 기업이 숙면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분 함량 기준은 부적합으로 판정되곤 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한국산 라면의 중국 수출액은 2018년에 9,300만 원, 2022년에는 1억 8,900만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지원 방안의 수출 호조가 더욱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음식료 관련주가 또 한 번 주목받았습니다. 네이처셀이 6%대, 마니코 FNG가 5%대 상승했고요. 미래생명자원이 3.6% 올랐습니다. 또 그 밖에 동서와 롯데칠성이 각각 2%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매 의료업체 갭이 월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자 갭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의료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갭의 1분기 순이익은 1억 5,8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41센트를 기록해 전년 동기에 1,800만 달러, 주당 5센트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4억 달러로 나와 월가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갭은 2025년 회계연도 전망치도 상향했는데요. 매출은 1년 전보다 소폭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40% 중반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갭이 20% 넘게 급등하자 갭을 고객사로 둔 국내 OEM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면 JS 코퍼레이션은 1분기 호실적도 함께 발표하면서 20%대 급등했고요. 갭을 주 고객사로 둔 한세실업과 C사이트가 각각 16.54%, 9.23% 뛰어 올랐습니다. 또 이외에도 F&F 홀딩스, 영원 무역홀딩스가 모두 7%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었던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결국엔 증권가의 오랜 격언인 셀인 메이,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맞아떨어졌죠. 5월 마지막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시장은 지지선 부근에서 굉장히 힘들게 버텼습니다. 전 거래일은 내후 외환, PCE 발표와 국내 반도체주 조정 등 국내 시장 내부와 외부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하루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특이점은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은 사는 장세였다는 것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하긴 했는데 코스피가 2636선, 종가 저가 부근에서 마감하며 상승폭을 축소해갔고요. 이 시기에 코스닥이 그만큼 오르면서 840선 턱 밑 0.96%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량의 물량을 쏟아내며 코스피를 압박했습니다. 외국인 1억 3,374억 원 매도 우위로 3거래일 연속 강한 팔자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기관이 1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개인만 2,882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이게 지수의 보합이었던 이유였습니다. 외국인 한 달 기준으로도 7개월 만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장 막판에 MSCI 지수 리밸런싱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데요. 2,458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반면 개인이 2,173억 원 순매도, 기관도 199억 원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 상승폭을 줄이다가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급락 영향으로 3%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도 1.56%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신저가를 기록했던 LG에너지솔루션이 낙폭과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KB금융은 기업들의 밸류업 계획 공시가 잇따르자 밸류업 기대감을 키우며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상승부를 켰습니다. 에코프로 형제가 월말 휴가로 장 막판에 상승 전환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 가까이 상승 시현했고요. 에코프로도 4.77%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MSCI 편입 종목에도 수급이 몰렸는데요. 알테오젠이 3.28% 플러스권, 엔캠이 6.15% 강세 기록했습니다. 리노공업과 HPSP, 클래시스도 오른 반면에 HLB와 셀트리온 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이 다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5원 10전 홀은 1,384원 50전의 거래를 마쳐서 한 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엔 엔비디아 효과로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매크로 불안에 다시 내리는 모호한 시장이었습니다. 6월엔 안개가 걷히고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미국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면서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5월 수출입이 발표되고 중국에선 차일신 제조업 PMI가 나오는데 우리 수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또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 등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의 CPI 그리고 수요일엔 1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고요. 중국의 서비스업 PMI도 발표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엔 유럽 의회 선거와 함께 ECB 금리 결정 이슈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금요일 밤에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때까지 매크로 이벤트들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은 우리 시장이 현충일로 하루 휴장합니다. 이 휴장 전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이벤트가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내일 대만에서 IT 전시회 컴퓨텍스가 개최됩니다. 글로벌 IT 경영진들이 총출동하고 앞서서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기조연설을 통해서 AI 가속기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오늘장부터 반도체와 로봇주가 영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선 임상 종양학회가 폐막을 할 텐데 이때까지 참가 기업들의 발표 눈여겨보시고요. 수요일에 있을 인텔의 서울 AI 서밋 그리고 오토테크 디트로이트, 스타쉽 비행 등의 이슈도 미리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시간의 거래에서는 화장품주가 강했습니다. 최근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졌고요. 화장품 수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화장품주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화장품주가 중동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전 거래일에도 상승했습니다. 이 흐름 오늘장에서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올해 최대폭으로 날아올랐죠.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PC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고금리 불안이 진정됐고 또 이 와중에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개발 발표로 반도체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우리 시장이 힘차게 6월을 시작할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느덧 오늘 또 6월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5월 한 달을 좀 되돌아보면은 사실 뭐 엔비디아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는 좀 소외된 상황이고 네. 기술주들 빅테크 쪽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미국, 유럽 다 좋았고 네. 한데 뭐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가 좀 소외되는 느낌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막판에 지난 금요일 날 막판에 보여줬던 그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 오늘 한번 또 저기 송 대표님 나오신 날인데 한번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 보여준. 예, 그게 반등. 뭔가 뭐 약간 말일날 생기는 그 변화는 네. 그다음 이렇게 달력 바뀌고 나서 하루 이틀 좀 봐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예.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미국장
한번 지난 주말 아주 드라마틱했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지난주가 그러니까 5월 말씀 주신 대로 5월 한 달은 참 안타깝게 우리나라만 우리만 소외되는 속설이 딱 맞아 떨어진 네. 전 세계적으로는 5월 한 달이 4월 조정받고 5월에 그것을 다 만회하고도 더 올랐는데 예.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한 주는 좀 조정을 대체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한 달간은 5월 한 달간은 S&P 500도 한 4%, 나스닥도 한 6% 가까이, 그다음에 스위스 금리 인하했던 스위스도 한 7% 이상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네. 다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올랐던 것들을 낙폭을 좀 많이 일정 부분 예. 소위 토해낸다고 그러죠. 먹은 거. 상승분 일부 반납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달 내내 상승분 상승하지도 못하고 많이 토해낸 게 홍콩 항생하고 우리나라 코스피였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홍콩 네. 항생은 또 연초 이후에 제법 많이 올라서 네. 한 30% 오른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은 거라 좀 덜 아쉬운데 우리나라는 한 달 내내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기만 해서 네. 특히 지난주에 좀 많이 빠지면서 좀 아쉬움을 좀 자아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 지난주도 그랬지만 그 전 지난주까지 2주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원화가 많이 올랐다는 거. 그것이 저는 가장 큰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네, 거. 맞습니다. 네, 이게 네. 지난주만 해도 1.2% 올랐고요. 예. 그 전주까지 합치면 거의 3% 올랐거든요. 네. 2주 만에 3%면 상당히 큰 환율을 거지 치고는 않습니까? 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가 이것이 우리 순으로 따지면 남아공 랜드나 그다음에 브라질 레알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예.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흥국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나라 수준만큼 좀 우리가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지난 한 주간 그 사이에 우리나라 장세를 쭉 상승장하고 그래도 좀 미뤄졌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도세로 지난 한 주에 확실히 전환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의 뒤 배경에는 환율 변동성이 신흥국 투자 내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아쉬움도 이제 거기에 덤으로 더해진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율 말씀 하신 김에 먼저 짚고 가자면은 저도 요즘 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달러 인덱스로 보는 달러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는 뭐 지금 최근 며칠 동안은 그렇게 강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지난 주말만 해도 뭐 84원 50전으로 끝나고 이런 식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휴일이 되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좌우지간 매달 첫 달 되면은 그 전달 수출입 지표가 나오는데 좋았단 말입니다. 5월 달에. 무려 수출이 전년비 11.7% 급증, 수입은 2% 감소, 무역 수지가 49억 6천만 달러, 거의 50억 불. 이 와중에 환율이 막 오르는 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비교 대상이 남아공 렌트 무슨 뭐 브라질 헤알 이러니까 우리 이제 급이 좀 다른데 왜 아직도 그런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수출이 호조되는 건 다행스럽긴 네, 한데 네. 그래서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어가는 모양이 네.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가 사실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또 같거든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사실은 수출이 늘고 그만큼 수입이 같이 늘어주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현재의 그러한 흐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나라 관련돼서 지금 외환보유고의 이슈가 크게 줄진 않지만 크게 또 늘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그 아시아권의 그 소위 그 환에 대한 그 불안감 이런 네네.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커지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 이건 결국은 일본의 엔화도 약세고 중국 위안화도 언제 혹시 약세로 돌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최근에 태국 바트화나 이런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환율이 좀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고 그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상당히 큰 한국이 상대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5월 달 국내 증시가 얼만큼 소외됐는지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해 보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한국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환율 이건 이제 환율 변동성이고. 환율 변동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브라질 레알이 1등으로 제일 많이 올랐고 한 주만. 예. 그다음에 한국 원화가 1.2%, 뭐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여기 지난 한 주고요. 요거를 2주로 확대해 보면 그 전주도 저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달러 지수는 우리나라는 저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저 안에서는 큰 이슈는 없는데 예. 그 제외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지금 달러 지수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국가 신흥국 중에서는 상당히 그 환약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주요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나라별로 수익률 좀 점검해 볼게요. 오늘 또 6월달 개장 앞두고 있으니까요. 사실 세린메이가 국내 증시 빼고는 안 통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4월에 일단 낙폭을 5월에 많이 그 메이크업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건 어찌 보면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저기 안에 지금 대만도 상당히 5월 한 달은 상당히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나스닥도 상당히 좋았고, 요거는 이제 미국의 업종으로 가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업종 수익률로 가서 이제 우리가 같이 보면 지난 한 달간 제일 좋았던 거는 가장 좋았던 거는 유틸리티였고요. 네. 이게 유틸리티가 이제 옛날 유틸리티가 아니고 AI 최대 수의 업종. 아, 뭔가 전력 급증 수요가 네, 늘어날 맞습니다. 거다. 예. 제가 그 AI, 엔비디아 투자하기 어려우시면 유틸리티나 에너지 보자 그랬는데 진짜 유틸리티가 네. 가네요. 요즘은 제일 핫한 예, 분야가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많이 조정받던 정보기술 쪽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확실한 거는 5월 안에 좀 변화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뭔가 지금 꺼적지근한 게 있었던 게 한 주간만 보면 정보기술 쪽의 감소폭이 꽤 컸었다. IT가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또 했었습니다. 유일하게 쭉 유지를 했었던 건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인데 유틸리티가 원래 잘 나가고 있었고 예. 에너지는 대형 M&A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노보 필립스라는 대형 그런 그 빅오일이 예. 그 마라톤 오일이라는 회사를 한 220억 불 주고 인수하겠다라는 것이 협상이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유가는 별로 별 볼 일 없었는데 보합이었는데 그 M&A 스토리로 에너지 올랐고요. 지난 한 주간은 또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래서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는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면 IT가 되게 좋아 보였지만 한 달은 좋았지만 한 주로 놓고 보면 다시 이게 좀 목에 찬 거 아닌가? 지난주인가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그 미국의 그 IT 쪽이 밸류에이션이 좀 목에 찬 것 같다. 거의 선행 PER 한 30배로 거래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지난 한 주간 확실히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 시황에서 장막판 뉴욕 증시의 장막판 이렇게 뭐 누가 쫓아오듯이 후다닥 올라가는 그걸 가지고 월말 무슨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상하반기 보통 예. 이건 뭐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기도 예. 하긴 하지만 상하반기에 보통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예. 마지막에 이제 성과 평가 받기 직전에 갖고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사주고 그다음에 좀 뭔가 이게 빠지면 더 좋을 종목들은 팔고 아하. 이렇게 해서 내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더 좋아지게끔 만드는 것을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주는 거. 흔히 말하는 그러면 윈도우 드레싱하고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시기적으로 보면은 5월, 11월 말 요 두 개가 5월 말, 11월 말이 제일 핫하거든요. 핫해요? 네네. 오. 그러니까 보통 딱 6월 말, 12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보통은 그러니까 보험사나 이런 데는 한 달 정도 일찍 북을 닫거든요. 네. 평가 자체를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뭐 유틸리티라든지 IT 섹터가 흐름이 좋았는데 사실 국내 증시는 좀 흐름이 달랐던 것 같은 게 저희가 방송 중에 뭐 삼양식품도 많이 언급을 했고 뭔가 뭐 음식료 섹터가 많이 올라가고 딱히 뭐 주도주라는 느낌보다는 순환매 느낌이 좀 강했던 우리는 것 뭐 같거든요. 화장품이 주도했죠 뭐. 안 그런가요? 이게 사실 우리 그냥 네. 이게 이 뭐랄까 올해 이 업에 있었던 분들은 수출주 하면 반도체, 뭐 예, 화학, 예, 자동차 이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 수출의 대명사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있고 먹는 거 네, 위주로 그다음에 K푸드, 뭐, 그렇죠. 예. K뷰티 뭐 이런 쪽으로 예. 확실히 좀 다변화된 건 좀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다 좋으면서 거기가 더 좋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지난 한 달 한 주를 놓고 보면 최대로 좋았던 거는 역시 K푸드였던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 예, 네. 필수 소비재가 한 달간 가장 좋은 호실적을 거뒀고요. 아니, 삼양식품 주가가 한 주당 그렇게 안 싸거든요. 네네. 50만 원대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워낙 저번에 그 실적 성장률이 예. 엔비디아 안 부럽게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저런 이제 호실적에 부응하는 주가 상승률이 분명 나왔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산업재가 2등을 했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전력기계가 들어가 있는 게 산업재다 보니까 산업재가 상당히 한 달 동안 이제 선방을 했고요. 사실 뜬금없이 1등은 에너지였습니다. 예. 근데 에너지를 저도 그래서 왜 저런가 그러고 까봤더니 SK 하나가 다 끌어올렸더라고요.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결과 때문에 주 SK 주가가 지난주 한 주에 한 10% 이상 올라가면서 저 회사가 또 저 업종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또 10%가 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왜 SK가 올라가는 이유예요? 좀 그러니까 SK의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이슈가 있으면 보통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그 회사를 더 가지려고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하든 뺏으려는 사업이든 예. 주식을 더 사야지 팔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거나 뭔가 싸움이 나오면 경영권과 관련된 싸움이 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재 GSK가 올라간 것이 에너지에 올라간 걸 거의 대부분 설명한다. 그래서 네. 저거는 어떤 업황의 이슈라기보다는 이벤트 그러네요. 드리븐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음식료 관련주들 시세표가 잠시 나왔는데 진짜 저기가 액면 분할을 해도 해야 될 판이구만요. 보니까. 다 몸집 무거워 보이죠? 무거워 아니, 보이네. 오뚜기도 보니까 45만 원, CJ 예. 제일제당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근데 뭐 대부분 뭐 제가 다 까보진 않았지만 아마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많은 대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그렇지만 저분들이 주가에 관심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라서 예전에는 약간 경기방어 섹터 느낌도 있었고 잘 안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로는 확실히 수출 영향이 크다. 예. 성장률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몇 안 나오는 상당히 지금 요즘에 효자 수출 그렇죠. 업종이 된 게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마 2주 전인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경기의 끝물로 가고 있다. 경기의 끝물로 가고 있다. 끝물로 가면 이렇게 팝업되는 그런 주도 업종이 필수 소비재나 뭐 뒷변에 이제 유틸리티나 끝물이라고 하면은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경기가 초기에 회복되고 확장되고 정점 찍고 뒤로 내려오는 둔화되는 국면으로 가면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주도하는 그런 분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흐름과 또 실제로 실적도 좋다 보니까 맞물리면서 유일하게 좀 상당히 위로 떠오르는 업종으로 필수 소비재가 부각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미국의 외식비나 팁 오른 거 보니까 미국인들도 우리 교포들뿐만 아니고 미국인들도 저 슬슬 K 푸드에 좀 맛을 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뭐 김밥 같은 게 상당히 잘 팔리는데 미국 물가 보면 어떻게 둘이나 가갖고 예, 예. 100불 갖고 식사가 안 되고 이랍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김밥 하나면 상당히 해결이 쉽게 잘 돼서 네. 이거는 진짜 미국의 물가 살인 이런 표현을 있지만 살인적인 물가 수준에 상대적으로 일단 숨통을 틔우는 게 일종의 또 K푸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업종 얘기하는 김에 또 엔비디아 얘기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사실 예. 뭐 빅테크 IT 쪽에서도 이게 다 간 게 아니라 보면 엔비디아 독주였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그 전에 이제 옷깃만 스쳐도 또는 뭐만 해도 이렇게 이제 인연이기도 하지만 주가도 엄청 오른다. 네네. 뭐 이런 관련 거. 뭐 섹터 연결만 돼 있어도 다 올라가고 이럴 때가 근데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는 확실히 지나간 거다를 지난주에 많이 보여줬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에 열려 있지만 이전에는 엔비디아하고 유사한 거 플러스 AI 얘기만 해도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실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이 엄청나게 처벌한다라는 걸 지난 한 주 동안
확인했다. 이게 대표적으로 델 테크놀로지, 델 컴퓨터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이 델 테크놀로지 하나고요. 두 번째 세일스포츠닷컴인데 델이 지난 아마 사람들이 답을 엔비디아만 보셨는데 네. 델 테크놀로지가 지난 1년 동안 3배 올랐고요. 거의 엔비디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대리. 예, 연초 이후로는 사실은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더 올랐었어요. 예. 상당히 호실적.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 칩을 장착하는 그 소위 고급 사양의 서버를 저쪽에서 팔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팔리면 서버도 많이 팔리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델 컴퓨터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실적 발표할 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향후 전망이 시장이 예상한 것만큼 나오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야 이거 AI 서버는 공짜로 파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이쪽이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다. 엔비디아는 워낙 수익률이 좋지만 이익률이 좋은데 하나 팔 때마다 비싸게 팔면서 그거를 장착해서 같이 파는 서버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장사가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델 테크놀로지가 어찌 보면 일부 사실은 주가에서 화를 이렇게 빠진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완전 피해 업종은 세일스포츠닷컴입니다. 뭐냐면 엔비디아의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엔비디아 GPU에 들어간 그래서 인공지능으로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투자하던 IT 분야가 다 예산을 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세일스포츠닷컴이 지난 20년 동안 이게 이제 CRM이라고 소비자 관리하는 그러한 예. 소프트웨어로는 최고의 기업이거든요. 매 분기마다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보였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몽땅 다 돈이 엔비디아의 GPU 사느라고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나머지 부분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엔비디아만으로만 좀 좁혀지는 AI 투자 또 거기에서도 엄청난 성과 전망을 내줘야만 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매의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보통 시장이 지금 뭐 고점이다, 펀더멘털이 좋다, 아니다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잖아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우선주들이 좀 급등하면 이거 시장 좀 이상하다, 펀더멘털 이상하다 이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동전주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페니스탁이라고 예. 해갖고 그 주당 1달러 미만의 이걸 보통 페니스탁이라고 하는데 이 1달러 미만의 그 페니스탁이 동전주가 거래되는 비중이 전체 거래 비중에서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평상시에는 한 2, 3%밖에 안 되는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 이어 올해는 지금 거의 14%가 넘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저기에 페니스탁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그 실적은 다 적자 기업들이에요. 그렇겠죠. PER조차도 안 나오는. 맞습니다. 다 적자 기업이고 언제 부도가 나도 예. 이상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이거는 기업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만 오르면 된다. 일종의 약간 투기적인 투자가 그렇죠, 예. 지금 투기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상 이러한 동전주의 거래 비중이 급등하면 주식시장의 고점 신호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미국장이 올 만큼 온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서서히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뭐 조금은 서로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주식시장이 조금은 이제 카지노판의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제 대놓고 카지노판이 되는 거죠. 저쯤 되면은 마음들이 이제 급한 거죠. 마음들이 급한 거죠. 네네. 이제 어떻게든 그야말로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 먹기로 가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동전주 거래가 급증하고 나면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나요? 과거에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5월달에 세린 메이를 피했지만 예. 6월달에 불안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투자자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S&P에서 스큐 옵션이라고 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네. 그러한 옵션 거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S&P 500 기준으로 그 ETF가 10% 이상 하락할 때 그걸 막는 그걸 방어해 줄 수 있는 옵션 거래 ETF나 이런 것들의 그 소위 거래 비용이 가격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7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확실히 지금 좀 차트가 나와 있죠. 1년 전 수준으로 작년 8, 9월 생각하시면 주가가 엄청 많이 조정받았을 네네. 때잖아요. 그때
수준으로 지금 급증을 했다는 거는 1년 만에 여름 들어서 작년과 같은 조정장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투자자들이 늘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두려워하면서 방어용으로 지금 그 방어 비용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100% 위험 심리에서 이제는 상당히 좀 뒤로 좀 그러니까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한번 염두에 빌 필요가 저 있을 것 선의 같습니다. 의미는 어쨌거나 그 장이 빠질 거에 대한 어떤 해지 차원에서 뭔가를 도마다 보면 드는 비용이 늘고 있다는 말씀이고 맞습니다. 10% 하락에서 10%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리 한 10, S&P 한 그러니까 10% 하락한 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기 그러니까 내 위해서 포트폴리오가 10% 빠졌을 때 그거를 소위 그냥 안 빠진 것처럼 만들게 하는 데들은 그런 비용. 혹시나 S&P 500 지수가 한 10% 정도 빠지는 급락장이 왔어도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는 저 정도 비용을 들여야 된다. 그 레이쇼가 이제 저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예. 아니 그냥 어쨌거나 5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막판 이렇게 아주 인상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급등이고 나스닥도 2% 가까운 하락에서 거의 보합으로 끝나고 해서 안도는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지표에 소홀해지는데 뭐 금요일 날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PC도 나왔고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시카고 제조업 PMI도 좀 쇼킹하던데 예 한번 지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누가 화이트삭스가 요즘에 부진해갖고 지표가 안 좋다 뭐 화이트삭스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그래서 이제 PMI가 좀 안 좋아졌다. 그 말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예.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에 PMI들이 발표가 많이 되죠. 네. 그래서 베이지북만 놓고 보면 PMI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나온 것들은. 근데 미국의 이제 PC를 포함한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예상대로 나왔다. 첫 번째로는. 네. 그건 이제 다행스럽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9번 테이블을 좀 열어봐 주시면 저희가 열려 있네요. 실제로 예상치대로 대체로 다 나왔다. 거의 또 내지는 예상보다 더 좋았다 이렇게 보니까 예. 근원 PC 물가 같은 경우도 뭐 실제로 예상치만큼 나왔고요. 그다음에 헤드라인 PC도 딱 똑같은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만 여기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조금 걱정스럽게 봤던 거는 개인 소비 중에 실질 개인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 소비를 물가가 상승한 걸 감안해서 얼만큼 썼냐. 왜냐하면 똑같이 쓰더라도 물가 때문에 그러면 더 늘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물가를 감안해서 봤을 때 실질 개인 소비는 성장이 아니라 감소로 처음 바뀌었다는 거죠. 4월 달이.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지난주인가 저희가 봤었던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러한 크레딧 마켓 중에서 개인 신용카드 분야의 장기 연체가 늘거나 소위 그 자동차 대출이 급증, 장기 연체가 급증하는 거 이런 현상하고도 무관치 않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코로나 때 미국이 역대급으로 재정 정책을 써갖고 돈을 엄청나게 줬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원래 저축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네. 들어온 대로 쓰는 스타일인데 초과 저축이 엄청 늘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샘프란 연인이 계산을 해갖고 해봤더니 21년 8월이 피크였고 그게 이제 2조 달러 이상이 쌓여 있었다가 그걸 야금야금 쭉 써서 지난 3월 달이 실제로 초과 저축이 다 사라졌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지금 보시면 작년 2021년 8월이 피크였고 그런 초과 저축을 계속 쓰면서 엄청난 소비를 했고 그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다 쓰고 더 이상 이제 내가 벌어야만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난 4월 달에 실질 개인 소비가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하필이면 때마침 저런 초과 저축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거 계산하고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소비가 미국의 소비, 미국 GDP의 70%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빨리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자아내주는 그런 데이터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그래프의 어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기울기만 봤습니다만 피크 쳤을 때 2조 1천억 달러네요. 네. 그게 초과 저축이라는 얘기니까 미국의 가계가 어지간하면 이제 벌어서 알아서 자기 소득에 맞춰서 소비하고 좀 적절히 저축하고 하는데 초과 저축이니
아닌 말로 저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코로나 왔다고 갖다 부어준 돈이 그대로 초과 저축이 됐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돈이 2조 1천억 달러인데 그러면 제가 봐서는 생각보다 주식이고 코인이고 집값이고 부동산이고 덜 올랐네요. 돈이 저만큼 풀렸는데 와 참 어지간합니다. 이것도 참 해석하기 나름인 게 이게 뭐 그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약간 그 좀 소비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소득이 많지 않은 그런 계층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로도 대변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시장 자체가 좋아지려면 예. 소위 저소득 계층들의 특징이 뭐냐면 버는 대로 다 쓰거든요. 그렇죠. 네네. 소위 네. 말해서 소비 소위 탄력도가 엄청 높은 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계에 차서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서히 이것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네네. 이유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있을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이번 주말에 나오게 됐죠. 그렇죠. 예. 이제 이 하나 데이터 포인트가 모든 걸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네. 이러면 이제 다음번에 나타날 거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결국은 그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지금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인데 이것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미 엄청난 소비 성장률에 우리가 젖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이제 그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상당히 좀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과 소비를 꼭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증시만 유독 글로벌 증시 대비 좀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 6월 첫 거래일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0.8% 반등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2,658포인트,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되죠. 840포인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4,500원. SK하이닉스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최근에 이 거래일 연속 주가 6% 넘게 빠졌는데 오늘 좀 일부 반등이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19만 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LG 에너지솔루션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2만 8,500원. 현대차가 0.7%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25만 5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3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기아가 오늘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12만 400원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최근에 주가도 연일 좀 조정을 받았던 상황에서 오늘은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4% 상승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이 0.2%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79,200원, 포스코홀딩스 보합 예상됩니다. 오늘 지금 호가에서 보게 되면은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하나금융지주가 3%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2.5% 상승 예상됩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릴 걸로 예상되는데 KB금융 최근에 시가총액 순위 많이 올라선 상황인데 오늘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 그밖에 뭐 삼성생명은 소폭 상승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호가다 보니까 그 이후 상황 좀 개장하고 나서 좀 추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빔 지난 금요일에 2% 넘게 올랐는데 오늘 호가만 봤을 때는 그날 상승분을 모두 좀 반납할 걸로 보입니다.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7천 원, 에코프로 0.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9만 3,900원이고 알테오젠도 내림세가 예상되죠. 지금 예상 체결가 18만 5천 원, HLB도 2% 빠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5만 9,800원, 엔캠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9만 1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HPSP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42,650원, 리노공업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 이상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9만 500원. 클래시스 오늘 호가 흐름 좋아 보이네요. 2.9%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만 900원. 레인보 로보틱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6월 첫 거래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코스피 코스닥 약간 좀 온도차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호가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예. 예. 만약 저 예상가가 뭐 진정성이 있다면은 그러니 금요일 날 2차 전지주 급등은 조금 이렇게
확인이 필요한 급등이었던 것 같고 저같이 이렇게 차트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저기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터질 때 터지더라도 지금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전자는 200일선이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저점끼리 때요. 연결한 선에도 걸리고 하이닉스는 또 20일선에 딱 걸리고 20일선에 걸린 거 많습니다. 현대차도 걸려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밀리면 6월 초부터 좀 분위기 안 좋게 가는 거고. 그래도 월초 이렇게 산뜻하게 가려면 저런 대형주들은 그래도 또 일단 상승 출발하면서 가져야 그래도 6월 한 달을 버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송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6월달 국내 증시, 아니 저희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황 체크해봤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참 5월달에 소요됐으니까 6월에는 또 한편으로 그래도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 주부터 봐야 될 게 결국 당분간은 환일 것 같아요. 환. 결국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번 주에 그 ECB가 처음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요일 밤이죠?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유로화 약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유로화 약세가 예.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 나머지 약세에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이미 충분히 약세로 갔고 예. 지금 두 번째로 사실은 달러 지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유로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로화가 약세로 가는 것이 나머지 전 세계 그러한 통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사실은 다들 이게 퀘스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는 안 그래도 좀 우리나라의 지금 환이 최근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커졌는데 예. 전반적으로 이걸 누가 이제 일부는 뭐 통화 전쟁이다, 환율 전쟁이다까지 얘기하는데 중국의 이제 위안화의 변동성, 그 다음에 유로화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 주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6월 한 달간 어떤 그런 외국인들의 그런 국내의 그런 수급에 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는 여전히 환율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미국 뉴욕 증시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소비 자체도 실질 소비도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전주가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좀 자산 가격이 거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 뭐 일부 기업이긴 합니다만 자사주 매입이 지금 역대급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20년간 아마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린지 모르겠는데 지난 20년간 미국의 연기금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팔았었고요. 예. 미국 시장을 가장 사다 들인 거는 기업들입니다. 결국 자기 주식을 사서 예. 소각하면서 끌어올린 게 지난 20년간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수급의 최대 주체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히 미국 기업들이 지난 차트가 열렸네요. 지금 4분기 들어와서 지금 4월 초부터 지금까지 발표돼 있는 그 미국의 자사주 금액이 3,328억,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게 지난 7년 동안 네 번째로 큰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6월 한 달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미국의 지금 이런 자사주 소각용 발표들은 뭐하고 연동이 돼 있냐면 미국의 기업 이익 증가 플러스 마진하고 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쨌든 미국의 기업 이익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아까 앞서 봤던 변동성이 커질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위 이제 하락에 배팅하는 그런 옵션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수급 주체 미국의 기업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하락폭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양쪽의 그 힘이 상당히 겨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마냥 그렇게 막 두려움에 빠질 것만은 분명 아닌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이제 뭐 그렇게 뛰지는 않습니다만 유가 하락세라고도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다른 또 뭐 구리나 다른 원자재 시장은 또 이렇게 이제 오르기도 해서 혼주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송 대표님이 연초부터 이렇게 주목하자고 했던 공급망 이슈, 뭐 저쪽에 홍해 쪽, 뭐 여는 여전히 불안하고 이스라엘 쪽에서 하마스 쪽에서 들리는 얘기도 뭐 아직까지 특별히 개선된 건 없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적어도 끝날 조짐은 안 보이고 이런 상황 하에 그러니 아까 그 뭡니까 0.2% 근원으로 네네. 근원 PC가 전월비 0.2% 시장이 0.3%일까 생각했는데 0.2%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누가 그랬나요? 파월인가요? 아니면 월러 이사인가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게 0.249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딱 자르니까 0.2였는데 네네. 0.001%는 저거 주물럭거리다 보면은 뭐 0.25가 0.249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럼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 정도 수준 갖고 네. 연준이 자신 있게 물가를 인하할 수 있는, 그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은 여전히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지금의 분위기는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또다시 이제 희망 회로를 좀 돌리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제가 이제 빨라야 그 11월이다. 연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돌이켜 보면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어느 정도 좀 상승, 상단이 좀 제한된 모습이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5월 말 들어서 좀 대규모 매도세를 나타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고 종목별로 변동성도 굉장히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6월 6일 현충일 이제 휴장이 있고 주말에는 5월달 미국의 고용 동향 발표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호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0.8% 올라갑니다. 2,658포인트,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권 83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 상승합니다. 74,4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0.7% 올라갑니다. 196,6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0.3% 떨어지네요. 33만 원이고 현대차가 2.9% 강세를 보여줍니다. 26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6만 5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상승합니다. 73만 8천 원이고 기아도 3% 강세입니다. 12만 1,2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KB금융도 상승하네요. 각각 17만 7,100원, 7만 9,6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도 0.68% 상승합니다. 37만 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빔 호가와 좀 분위기 다릅니다. 오늘 좀 반등을 보여줄 것 같았는데 막상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1% 넘게 떨어집니다. 18만 8천 원권이네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가 1.5% 하락 92,900원, 알테오젠 2.7% 떨어집니다. 18만 700원, HLB가 2.6% 지금 하락합니다. 59,500원이고 엔케미 강보합권이네요. 294만 4천 원이고요. HPSP가 보합입니다. 42,500원, 리노공업은 좀 떨어집니다. 266만 6,500원, 셀트리온작 올라가네요. 89,600원이고 클래시스가 0.7% 상승합니다. 49,8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강보합권으로 15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운주들 호가부터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STX 그린 로지스가 14% 급등합니다. 지금 12,290원, 12,300원을 넘어서고 있고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흥하해운이 13% 급등합니다. 2,620원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펜오션, 대한해운도 각각 4%, 2% 올라갑니다. 그리고 HMM도 5% 넘게 올라갑니다. 18,970원, KSS해운도 1.68%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 흐름 굉장히 좋고요. 야놀자 관련주가 올라가네요. 쿠팡처럼 이제 미국 쪽 상장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를 상승으로 좀 이끄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야놀자 쪽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거나 투자를 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가 3.7% 상승 중이고 하나투자증권도 좀 올라갑니다. 아주 IB투자가 5% 강세입니다. 2,915원이고요. 하나생명도 1.2% 상승 중이고 그레디언트도 3.7% 상승하면서 1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또 네이버 웹툰 이슈도 있죠. 네이버 웹툰도 상장 이슈가 있는데 Y랩이 지금 21% 급등합니다. 16,300원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미스터볼도 6% 강세입니다. 2,775원.
탑코미디어도 2% 강세입니다. 3,390원. DNC 미디어도 5% 상승합니다. 33,350원. 네이버도 2.5% 상승 17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지금 8% 강세입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8% 강세, 대원 미디어도 올라가고 플랫폼 관련주 내에선 카카오까지도 덩달아 올라가네요. 뿐만 아니라 애니플러스도 5.6%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핑거스토리도 7%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그 밖에 자동차 아까 보셨고 토스 관련주들도 올라가는데 이거 토스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MBT가 13% 급등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하나투자증권도 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승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수상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 수상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한성기업이 11% 급등합니다. 8,590원, 그리고 사조시푸드도 4% 강세 4,510원이고요. 그 밖에 CJ시푸드는 1%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한성기업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삽니다. 지금 보게 되면 224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01억 원 매도 우위, 개인도 49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7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8억 원, 32억 원 순매도입니다. 오늘 외국인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선물에서 좀 순매수 보여줍니다. 657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2원 50전 하락한 1,38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보니까 진짜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네요. 오늘 이렇게 떨어진 정도가 이 정도니까. 떨어졌어 이 정도죠. 예. 예. 그래요. NDF 시세는 한 70전 정도 하락이었는데 막상 개장하니까 낙폭이 2원을 넘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송 대표님이 환율 자꾸 걱정하실 만하네요. 이 기세가. 그런데 한번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로도 20위에서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금리 인하할 것처럼 바람을 잡았는데도 유로 달러 환율은 막상 안 움직였습니다. 막 1.07, 08, 그 사이에서 이렇게 그냥 막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은 거의 이번 목요일 날은 금리 인하 났을 것처럼 분위기가 잡혔는데도 저렇게 환율이 안 움직인다. 막상 금리 인하하고 나서도 움직일란지 싶기도 하고. 최근의 경험은 스위스가 깜짝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스위스 프랑이 이제 약세로 확 돌아섰던.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임팩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아마 시장은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장 전에 말씀하시다가 멈췄던 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게 9월에 하느냐 마느냐가 사실 이거 이제 좀 뭔가 좀 식상한 느낌이 들어요. 하면 어떨까 안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이제 소비 둔화, 고용 불안 이것에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이제 가장 클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연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끼어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결국은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이제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이제 GDP Now 거기에서 2,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연율이 초기에만 해도 거의 4% 성장, 어마어마한 그런 그 경기 과열까지 느꼈었는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기업체로 빠르게 내려오면서 지난주가 3.4%인데 그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되면서 지금 2.7까지 빠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찌 보면은 말씀 주신 대로 최고의 그런 이제 연착륙, 요 그림이냐. 2.7에서 2% 정도로 오면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까? 물가도 어느 정도 내려오는 상태에서 경기도 이제 소위 하향 안정화 뭐 이렇게 하고 고용이 유지가 된다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것이 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 패스의 중간을 보고 있는 건지가 지금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미국의 그 샌프란 연은에서 지난 그러니까 한 50년간의 전 세계의 그러한 그 중앙은행들이 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했을 때
성공적으로 연착륙을 이끌어왔던 것을 횟수로 봤더니 그 100 몇십 회 중에 5번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연착륙을 그 중앙은행이 이끌어내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그 물가는 잡았는데 물가 잡은 경우가 뭐냐면 대부분 다 침체를 만들었습니다. 침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연말에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사실 미국이 흔들리는 건 별로 전 세계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착륙이 되기를 바라는데 연준이 쓰는 그러한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이게 소 잡는 칼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소 잡는 칼로 이거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을 지금 연준 보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준을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수술하면서 메스 했는데 옆에서 넘어오는 그게 소 잡는 칼이라고요? 네, 그런 칼이 지금. 예. 아니 경기 얘기를 좀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1분기 GDP 얼마 전에 그 잠정치 수정치죠. 수정치가 발표됐잖아요. 속보치는 그 이전에 나왔었고 네네. 이제 속보치, 수정치, 이제 1.6, 확정치 1.3.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네. 이게 보니까 수정치도 예. 좀 안 좋았어요. 그럼 이거 경기 진짜 둔화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원래가 1.6으로 발표됐다가 예, 예. 최종 1.3으로 이제 조정돼서 네네네. 마무리가 됐었고, 그게 소비도 2.5에서 제 기억에 2%인가로 좀 내려오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 미국에서 이러한 그 변경은 실제로 뒤에서도 꽤 있는데,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상향 조정된 게 아니라 하향 조정된 거는 분명 걱정할 만하고, 때마침 또 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4월 달에 실질 개인 소비가 줄었고. 마이너스로 벌어지는 이 모든 현상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이 하반기에 미국의 소비가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신호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 것의 대세는 하반기에 M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의 기업 이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미국 소비하고 연관이 있어서 미국 소비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야만 이익이 늘어날 텐데 그것의 일종의 보면 지금 약간 그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소위 10% 조정에 대한 방어 비용이 급등을 하는 이유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GDP 될 것 같습니다. 나우 보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GDP 나우가 최근 들어서 내려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4% 시작해서 빠르게 내려와서 지금 2.7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에서 잘 하향 안정화되면 좋은데 저 속도가 점점 더 내려와서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건 주간 단위로 숫자가 나올 때마다 네. 업데이트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앞서도 우리가 언급된 대로 향후에는 경제 지표가 다음 실적 시즌 전까지는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요즘은 이제 지수가 얼마까지 갈까요라고 저도 별로 질문하고 싶지 않은 게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다 개별 종목 장세죠. 예, 그러니까. 내 종목이 잘 가는 게 제일 그러니까. 좋죠. 맞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이번 6월 달에 그나마 좀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뭐 가슴 졸이지 않을 만한 섹터가 좀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예. 저번에 아마 작년 11월부터 이거 한두 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소위 그 공급망 이슈 예. 관련해 갖고 예.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게 미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 컨테이너 운임 이것이 네. 상당히 강세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 큰 포인트지 않습니까? 수에즈 운하가 막혔다. 예. 이거는 중동의 그런 불안이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자체가 네타냐후가 이번에 만약 그만두면은 감옥 갈 확률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만두면 감옥 갈 사람 많아요. 그렇습니까? 바이든도 휘청휘청해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수에즈 및 파나마 통과 물동량을 제가 최근 걸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이제 바브 엘 만데부 뭐 이름이 어려운데 결론은 이제 수에즈 운하가 가는 홍해 초입에 있는 해협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전 그 28 전쟁 있기 전에 수준에 비해서 거의 70%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저를 못 지나고 있는 거죠. 저기로 지나가는 제일 많은 게 컨테이너선들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저를 못 지나고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남아공 그죠 희망봉으로 좀 다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저걸 단순 계산을 해보면
갑자기 배 전체 돌아다니는 배의 30%가 사라진 거하고 똑같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 운임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파나마도 좀 나아지긴 했지만 저기는 가뭄 때문에 물 부족 때문에 저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한 20% 물동량이 줄어 있습니다. 예. 양쪽의 병목이 이제 세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해운 운임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두 번째 13번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붉은색 선을 보면 되는데 예, 차트 컨테이너 운임 가격이 연초 대비 73%, 1년 전 대비 거의 3배. 헛, 많이 아니 이러면 올랐다. 수출 기업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이 증가되는 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하반기에 상품 가격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죠, 물가를. 그러니까요. 이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상당히 진짜. 큰 호재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말 올해 연초까지 주가가 한번 들썩이다가 상당히 조정을 꽤 네, 받은 네, 그랬죠. 상태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거 일시적이라고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아, 겁니다. 왜냐면 아. 미국이 나서니까 다 해결될 거야 그랬는데 지금 요즘에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누구 말을 들어?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말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결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왜 벌크 운임 지수는 떨어지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또 좋으신 질문인데 이게 딱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컨테이너선은 전기 노선 버스 같은 겁니다. 그냥 손님이 있든 없든 계속 돌아가요. 잘 안 바꾸고. 아. 그래서 뭐 상하이에서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 들렀다 어디 이렇게 몇 군데 지나가면서 가는 딱 그런 노선 버스 같은 거고요. 벌크선은 택시 같은 겁니다. 아, 수요에 따라서 서로 마음만 맞으면 이렇게 갑자기 배 더 늘렸다 줄였다 이게 되는 거죠. 보통 광물이라든지 원자재 그러다 움직일 보니까 때. 이게 예.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운임은 한번 꽉 막히면 이것이 전체 다 영향을 많이 주는 거다. 아, 약간 순환 버스 같아서. 예, 비탄력적으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쪽이 막히니까 전체 영향을 다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연초 위에도 한 70% 이상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벌크선은 작년 대비해서는 90% 이상 올랐지만 연초 이후로는 조정하면서 조금 빠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포인트인데 원래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연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앞두고 그때부터 재고를 예.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는데 예. 이게 땡겨져 갖고 지금 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저쪽 수에즈가 뚫릴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한 분기를 더 땡겨서 하다 보니까 특수가 먼저 왔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다 맞물려서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이렇게 사상 최고가로 다시 최근 한 1, 2년 사이 최고가로 지금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 수혜가 그대로 컨테이너 선사들한테는 수혜가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그 해운사들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 비중이 좀 많은 기업 그런 그 해운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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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 시장이 지난달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월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에 힘입어 양시장 반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크게 올라갑니다. 코스피 이 시각 현재 1.3% 강세 흐름 보이면서 2670선 위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 0.49% 플러스권으로 84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금액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90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역시도 651억 원 매수 우위. 오늘은 개인만 홀로 831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53억 원 팔자 포지션, 기관도 1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만 318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 순환매가 돕니다. 웹툰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출판 업종이 상승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해운과 우주항공 업종도 강합니다. 반면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비철금속이나 화장품, 전기장비 업종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은 해운주가 크게 올라갑니다. 해상 운송료가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익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지난달 31일에 3,044선까지 급등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2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흥하해운이 9%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2,515원. STX 그린로지스가 5.7% 플러스권으로 11,3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MM도 4% 넘게 오릅니다. 18,740원에 거래 중이고요. 페노션이 3.6% 강세, KSS 해운 역시도 2% 가까운 높은 흐름 보이면서 8,4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웹툰주도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네이버 웹툰 자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 때문인데요. 네이버 웹툰이 지난달 31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에 상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Y랩이 상한가 근접할 때까지 지금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07% 급등하면서 16,87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MBT도 17.32% 시세 분출합니다. 7,510원. 키다리 스튜디오가 20.8% 올라갑니다. 6,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스터블루가 13.6% 플러스권으로 2,955원, 여기에 핑거스토리까지 10.21% 시세를 내며 3,7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야놀자 관련주도 이 나스닥 상장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야놀자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스닥 상장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야놀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는 아주 IB투자와 SBI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는 5.5% 강세 흐름 유지 중이고요. 아주 IB투자도 7.25% 상승하면서 2,96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레디언트가 5.3%, 하나생명이 0.36%, 하나투자생명이 1% 가까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은 냉각 시스템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전력과 전선 인프라 쪽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주는 냉각 시스템 관련주가 바톤을 넘겨받는 모습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면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냉각 시스템 관련주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4.15% 급등하면서 23만 4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위트가 5.8% 올라가면서 11,350원, 3S가 3.52% 플러스권으로 3,12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SK가 6.1%, KN솔이 5.19% 강세 흐름 유지 중입니다. 오늘 양시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노훈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네이버 웹툰이 본격적으로 나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하면서 웹툰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오늘 시세를 굉장히 분출하고 있는데 업황 관련 이슈 짚어주시죠. 일단 네이버 웹툰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나스닥 상장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나스닥 상장에 가까워졌다는 이슈로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미국의 엔터 진출 및 이제 네이버 웹툰에 관련된 이제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주에 열렸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으로서의 이제 문화 법률적인 개방까지도 이제 재료의 시너지 효과가 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궁금하고요. 그중에서 탑픽도 함께 꼽아주시죠. 저는 이번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 이슈로 가장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Y랩과 이제 DNC 미디어를 이제 들고 왔습니다. 이제 Y랩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60개가 넘는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웹툰으로서의 시장 지배력과 이제 탑5 안에 드는 이제 많은 이제 작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에서도 이제 Y랩의 지분을 9.5% 보유하고 있고, Y랩도 네이버 웹툰 향으로 이제 매출을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이슈에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 역시도 DNC 미디어가 만들고 있는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이라는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역시 이 작품 이외에도 이제 네이버 웹툰으로 많은 작품을 서비스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바탕으로 이제 게임과 그리고 하반기에는 애니메이션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상승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인데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도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일단 지난주에 PC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회사들이 좀 조정을 보인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도 금리 인하에 대한 단서 찾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번 6월의 첫 주는 이제 고용 지표를 발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세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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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인가요?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개인 투자형 국채가 이번 달에 출시됩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는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는데요. 또한 연복리와 이자 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형 국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채는 이제 최소 입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 기관 아니면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국민 누구나 비교적 적은 돈으로 국채를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청약 일정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된다면서요. 네,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개인 투자형 국채가 이번 달에 출시되었는데요. 청약 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 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영업점 및 온라인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개인 투자형 국채 발행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이고,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 연간 1억 원까지입니다. 네. 자, 이제 개인 투자용 이 국채의 첫 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금리를 공개했는데, 현재 4대 시중은행 1년 만기 예금 상품에 비하면 금리 조건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의 금리는 표면금리와 가상금리로 결정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개인 투자용 10년물 국채의 경우 표면금리는 3.54%, 가상금리는 0.15%이고 20년물 국채의 경우 표면금리는 3.425%, 가상금리는 0.30%입니다. 채권의 금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 방식으로 계산돼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이 불어나게 되는데요. 20년물 국채 만기 투자 시 108%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채권 투자의 경우 절세 혜택도 큰데요.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기준 2억 원까지 분리과세가 허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뭐 금리만 봤을 때는 계산이 쉽게 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를 사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목돈 1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인데요. 세전 기준으로 10년 뒤에는 약 1억 4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20년 뒤에는 2억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를 대비해 연금처럼 수령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40세에 20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샀다면 20년 뒤인 60세부터는 2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품은 분리과세가 적용돼 15.4%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20년물 1억 원어치를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세금 다 떼고 총 1억 9,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항상 이 질문이 저한테 떨어져서 걱정만 많은 사람으로 비치겠는데 그래도 이 개인 투자형 국채 어쨌거나 장점이 많은데 그래도 투자 상품이지 않습니까? 좀 주의할 점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 이 상품은 장기 투자라는 점에 가장 유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소 1년은 보유해야 중간에 되팔 수가 있습니다. 또한 1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되팔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당 월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되파는 환매도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못 팔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되팔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복리나 가상금리 그리고 절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다음번엔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땅에도 이른바 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서울 땅이라도 급지에 따라서 개발 계획도 향후 미래 집값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가 도시 정비에 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경매로 내 집 마련한다면 어느 지역을 노려봐야 할지 부동산 급지에 따른 경매 전략. 오늘은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교수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이거는 발음이 급보다도 서울에도 급이 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급이죠. 느낌이 오죠. 급이에요, 급이에요. 급입니다. 급인데 급인데 발음은 급으로 됩니다. 급으로 되죠. 글쎄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같은 서울 땅이라도 어떤 곳은 급이 높고 어떤 곳은 급이 낮다 이건데 누가 어디서 이런 등급을 매기는 겁니까? 예, 한동안 광고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나는 노는 물이 달라.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이거죠. 예. 서울시에서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면 똑같은 건폐율 용적률을 갖는다. 일반적인 행위 제한이었지만 이제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도시라고 하는 특광시군들은 자기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를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도시 기본 계획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2030에서 이번에 2040이 새로 나왔는데 서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굉장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도시 기본 계획의 성향과 좀 완전히 다른 패턴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추가적인 어떤 시가지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시가지를 좀 질서를 바꾸는 거죠. 바꾸다 보니까 어떤 지역들은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동일 용도 지역이지만 갑자기 용도 지역이 확 바뀌면서 고밀도 개발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들은 지금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정비사업 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급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40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만큼 사실 정부 정책에 예민한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이제 줄여서 2040 서울 플랜인데 이것보다 앞서 발표된 이제 2030 버전도 예. 있잖아요. 네네. 기존의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이 평면적 개발이 맞아요. 평면적 개념의 계획이 맞는데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도심권, 서남권, 서부권, 또 동부권, 동남권을 나눠가지고 어떤 생활권에 따른 인구 배분 계획이나 주택 계획 위주로 갔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획 세워진 건 좀 꽤 됐는데 어떤 서울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수요를 맞출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2030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면서 이 내용이 2040에서 바뀌게 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되는 내용을 보다 보면 이런 개념이 나오죠. 입지적 개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울을 3도심 그다음에 7개 광역 중심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특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도심이 나오고 부도심이 나오는데 서울은 부도심이라는 표현을 빼고 3도심, 7개 광역도심, 또 지역도심이라는 표현을 둬가지고 이게 급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를 잘 보면 어떤 내 집 마련의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본다면 저가의 주택을 사서 급지가 바뀌면서 어떤 수용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당장 좋아서 느낌이 좋죠. 가보니까 느낌이 좋아서 샀는데 장기적으로 내가 산 데는 집값이 안 올라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지금 여기 3712 법칙도 지금 교수님 설명해 주신 건가요, 이게? 예, 지금 잠깐 요거예요? 예. 요 안에 3712가 어디 나옵니까? 빨간색, 파란색 3.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보면은 3도심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서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 아주 거점이 되는 거죠. 일단은 종로, 서울 도심이 아주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오래된 도시죠. 그다음에 누가 뭐래도 강남, 그리고 어떤 금융의 허브가 되고 있는 여의도, 영등포, 이게 3도심이 됩니다. 예.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사실 내 집 마련한다고 보면 너무 높거나 주택 공급이 없는 지역이 많아요. 예. 상업 지역이라. 근데 이거 말고도 또 7광역 중심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SBS가 있는 상암, 그다음에 마곡, 용산, 가산, 그다음에 창동, 왕십리, 잠실 이런 게 7중심이 되고 네. 또 그거 외에도 12개 지역 중심이라고 해서 연신내, 미아, 망우, 동대문, 성수 뭐 이런 쪽에 12개 지역 중심이 생기게 됐죠. 이런 데가 이제 급지를 가지고서 도시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기존의 어떤 도시의 모습이 있다면 많이 바뀌어봐야 정비 사업의 재개발, 재건축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에 맞게 어떤 서울에 대한 도시계획 자체를 완전히 변형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서울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2040에 나오게 됩니다. 예. 교수님, 3도심 보니까 서울 도심은 그렇고 뭐 여의도나 영등포도 아직까지 뭐 새로 그거 뒤집을 때가 많은데 그렇죠. 강남이 아직도 할 게 있습니까? 강남은 너무 높습니다. 높은데 근데 어쨌거나 분명한 부분이 이 하방 경직성이 있는 도시고 강남을 선호하는 수요자에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강남의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요즘도 부동산 전반적인 침체기에서도 전국이 다 침체기거든요. 근데 강남 지역에 대해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다소는 가격이 오르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 지금 급지별로 좀 대표 도시들도 좀 알려주세요. 화면에 대략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지금 3도심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일단 광화문 일대 서울 도심에 대해서 국제문화교류 중심지 만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의도 영등포에 대해서는 한강 중심의 어떤 글로벌 혁신코어를 만든다. 그리고 강남 영도대를 구체해서는 이 경부 고속도로 입체 복합화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속도로를 지하로 놓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고 그 주변에 밀도를 좀 높여서 고도 개발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7광역 중심을 보게 된다면 용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도심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용산이에요. 어찌 보면 광역 도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심 세 군데를 외곽으로 잡고 있는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3도심의 중심에 대한 어떤 기능 연계 공단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마스터 플랜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청량리, 왕십리가 있다면 이런 데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철도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철도 물류의 거점 지역을 만든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서 그 지역의 거점으로서 입체, 고도화 그런 전략이 도시계획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창동 같은 경우는 바이오, 메디칼, 친환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린 도시 구조를 바꾸는 개념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동네가 배드타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드타운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에 따른 수요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SBS 있는 이 상암, 수색 이쪽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이런 개념으로 산업 중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이 지역을 좀 지역 거점으로 높이 개발한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시가지 마곡, 그다음에 가산 대림 이런 데가 이제 오래된 공업 지역이 많은데 이런 데다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오래된 그런 산업 단지에 거의 안 쓰고 있는 공장들을 부셔서 지식산업센터 만들고 또 거기에 일하는 그런 근무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시설 만드는 그런 개념을 좀 잡고 있죠.
누가 뭐래도 잠실, 코엑스 중심으로 해서 국제 업무 관광 중심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실적인 광역 중심의 광역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로 그 또 주변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 계획이 맞물려서 부동산 가치를 많이 바꾸는 급지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12지역 중심이 있는데 동대문, 성수, 망우, 미암, 연신내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특성이 역세권이라는 얘기죠. 역세권 주변을 통해서 개발 계획을 많이 세우고 도시에 어떤 큰 변화를 주고 전체적인 모든 모습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세권 위주로 개발한다. 이런 개념을 두면서 어떤 급지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 저기 교수님, 예. 이거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거나 무슨 뭐 정권 교체한다고 막 플랜 바뀌고 수정되고 이런 건 아니죠? 정책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예. 서울시 도시이동계획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네. 법에 따라 계획이 법에 세운되기 따라. 때문에 그리고 이 계획이 세워지면 10년간은 유예하고 타당성 검토해서 일정 주기별로 조정을 하지만 완전히 계획을 뒤집거나 이러긴 힘들거든요. 네. 적어도 10년 이상, 즉 2040년까지는 이런 방향 주도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 여기 따라서 또 집값이 또 영향을 받겠습니다. 예, 충분히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조금 공부를 할 때입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 했었죠. 부동산은 로컬, 입지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돈이 많으면 그 얘기가 딱 맞죠. 근데 돈이 없는 일반인들은 아주 좋은 땅에 좋은 곳에 입지한다.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낮지만 이게 훗날 10년 뒤, 20년 뒤 어떤 입지가 확 변하면서 가격 상승이 된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얘기한 선계획 후개발에 따라 이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어떤 도시의 마스플랜이 확 바뀌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내 집 마련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면 상당한 수익 모델이 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급지를 보면 그렇죠. 판단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때 제일 먼저 이 풍선을 분다면 제일 먼저 바람이 들어간 데가 가장 나중에 빠져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마지막에 바람이 들어간 지역이 제일 먼저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긴 풍선을 불다 보면 예. 풍선을 불 때 입 근처에서부터 먼저 바람이 들어가고 마지막 부분이 바람이 채우게 되는데 예. 나중에 풍선에 바람을 빼면 맨 끝에서부터 바람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오른 데가 먼저 내린다.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입지가 좋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입지가 안 좋은 데부터 가격이 내려가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온 이런 거점에 대한 개념으로 부동산 급지가 바뀌는 데들이 새롭게 부동산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어떻게 해요?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이렇게 일정 지역 중심이나 이런 데 보다 보면 부동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지역 등으로 부동산 투자한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해요. 어디를 그럼 갑자기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이 기본 계획을 보면 이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보고 투자한다면 여러분이 합리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느낌이 좋아서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가 어떤가 이걸 보고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일단 교수님은 투자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예. 살다 보면은 꼭 투자 때문에 집을 택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요새 뭐 역세권, 숲세권, 뭐 학세권 별의별 권이 많던데 그 중에서도 역세권을 최고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러면 교수님 설명 따르면 역세권에도 급지에 따라서 수혜지익이 달라질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네요. 우리나라가 일만 불 때는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도를 높였고 소득이 높아가면서 이제 숲세권, 공세권, 자연적, 친환적 가치가 부동산 가격을 또 좌우하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역세권 시대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서울시 같은 데는 이런 데를 구조 고도화시키고 높게 밀도를 높인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공법에 대한 변화도 지금 있는데 이런 게 뭐냐면 옛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지금 도시혁신구조, 그다음에 도시혁신구역, 그다음에
복합 용도구역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용도 지역을 보면 평면적으로 정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거 지역, 이쪽은 상업 지역, 이쪽은 공업 지역이 되는데 이 복합 용도 구역이 된다면 이런 개념이죠. 건물을 높게 짓고 1층부터 5층까지는 상업 지역, 6층부터 10층까지는 공업 지역, 그다음에 11층부터는 50층까지는 주거 지역,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고밀도로 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 고밀도로 개발된다면 도시가 과밀화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과밀화된 것을 어떻게 해요? 도시가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러려면 천상 역세권 외에는 이런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역세권에서 350m 이내 지역에 대한 지역들은 이런 고밀도 개발이 도시 기본계획에서 많이 바꾼다는 플랜을 짜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역세권에서 묻지마 투자, 막 무조건 투자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역세권이 고밀도 개발될 때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따져서 서울시가 내놓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워크, 플레이, 리브, 즉 도보 생활권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출근하기 위해서 30분, 1시간 열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걸어서 어떤 일하고 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합치겠다. 이런 개념이고 또 주말마다 멀리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일정 여가 시간마다 근처에서 공원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움직일 수 있는 데가 바로 급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베드타운이어서 아침마다 2시간씩 1시간씩 전철 타야 되고 이런 데는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 지역들이 바로 3도심, 그 외에 7광역중심, 그다음에 지역중심 12곳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보고 투자한다면 이 급이 다른데 급이 다른 투자가 일어날 수 있고 급이 다른 내 집 마련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급지 내에서도 좀 일부 같은 급지 내에서도 일부 매물들은 또 가격이 집값이 안 오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매로 접근했을 때 달리는 말에 그러니까 뜨거운 매물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관심이 덜했던 그런 매물들을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암만 좋은 것도 내가 시세보다 비싸게 사면 이건 잘못 산 거고 좀 떨어지는 데라도 시세보다 싸게 사면 좋은 거죠. 네네. 너무 노출돼서 모든 사람이 달려드는 데는 가격이 너무 올라갑니다. 이런 데 너무 과열되니까 오히려 좀 남들이 보지 않고 좀 사각시장에서 아직까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급지가 변동된다. 이런 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나 똑같네요, 원리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뭐 주변에 전문가한테 묻고 뭐 이러는데 사실 요즘 요번에 새로 바뀐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깊게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서 물어보시는데 뭐 중개사무소 계신 분들 중에서 빠른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이 됐지만 이분들은 자기들 지역의 물건을 소화해내려 보니까 굉장히 자기들 지역이 좋은 걸로 좀 거품을 씌워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 스스로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시기본계획 2040을 직접 보시고 그 지역을 모르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지역의 변화가 있는 데가 어딘가 이런 데를 보고 그런 쪽에 대한 매물을 좀 섭외해보거나 또 경매 물건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교수님 이 정도 설명하셨으면 잘 들었습니다 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끝에 가면은 네. 주식도 글쎄 그 뭐 섹터까지 대충 얘기해 주면 끝내야 되는데 네. 그래 뭘 사요 종목까지 막 엿주고 싶거든요. 아까 뭐 이렇게 3, 7, 12도 보여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디 지금 주목하십니까? 지금 앞으로 변화가 네. 돼서 이 급지가 크게 바뀔 땅들이 몇 군데 있는데 오히려 이런 데서 좀 저평가돼서 아직까지 경매 등에서 싸게 여러분 좀 이렇게 투자의 기회를 만들고 내 집 마련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망우 또 봉천, 사당, 이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정비구역이 지정될 만한 지역들의 빌라나 뭐 지하빌라도 좋고 도로도 좋고 이런 거를 투자했다가 나중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바꾼다면 어떤 급의 변경, 어떤 투자의 격이 변경되면서 내 집 마련도 되고 상당한 어떤 수익도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확실히 부동산 쪽은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급지 관련해서도 경매에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꼭 알아둬야 될 점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이때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막 무조건 묻지마 투자는 좀 어렵고요. 네. 이런 지역은 반드시 신도시가 아니라 기존 걸 부시고 새롭게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꿀 때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성향도 좀 봐야 돼요. 나이가 많다든가 해서 정비사업을 기피한다든가 또는 해당 지역에 다세대나 연립빌라가 많아서 지역 거점 중심은 되지만 정비사업 하려니까 조합원 숫자가 너무 많다. 이런 경우는 정비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조합에 대한 어떤 대립관계나 이런 것도 좀 물어보셔야 되고 반드시 토지용계획 확인을 보셔서 이 지역의 건축허가 착공 제한 지역 뭐 이런 게 있나도 보셔야 돼요. 이런 지역은 곧 정비사업을 통해서 서울 도시 기본계획 어떤 그 마스터 플랜으로 바뀌려고 하는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이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상승세에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코스피 상승률이 굉장히 좋네요. 코스닥도 외국인들 많이 사네요. 선물도 사고 네. 선물도 오늘은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또 순매수고 우리 개인들은 이 와중에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주고 있죠. 예, 쌀 때 빠질 때 사고 오르면 팔고 잘합니다. 예.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네.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